와장창하는 굉음과 함께 안방의 문풍지가 찢겨나갈 듯한 비명소리가 고요하던 김진사댁의 아침을 처참하게 갈라놓았으니 이는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는 소리요. 대대로 내려오던 백자 항아리가 박살나는 소리였다. 이놈들아, 이게 어떤 물건인 줄 알고 함부로 손을 대느냐. 내 시아버님께서 하사받으신 귀하디 귀한 보물이거늘. 천한 것들이 감히 안방마님 한씨가 머리채가 헝클어진 채 빚쟁이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으나 거칠기로 소문난 장터의 왈패 왕손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씨를 거칠게 밀쳐버리니 연약한 여인의 몸이 종이장처럼 마루 끝으로 나뒹굴었다. 마당에는 이미 집안에 돈이 될 만한 집기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고 흙발로 사랑채를 유린하는 장정들의 욕설과 고함 소리에 한때는 글 읽는 소리로 낭낭했던 명문가의 기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아비규환의 지옥도만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 소란의 한복판, 깨진 사기 조각이 튀어 발등을 찍고 선혈이 배어나오는 와중에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부엌 아궁이 앞을 지키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이 집안의 며느리 명주였다. 명주는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된 남편 성수와 발을 동동 구르며 악다구니를 쓰는 시어머니와 달리 마치 이 모든 난리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세상의 일인 양 차분하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으나 그녀의 깊고 검은 눈동자만큼은 마당을 오가는 왈패들의 움직임과 그들이 챙겨가는 물품의 목록을 빠짐없이 쫓고 있었다. 왈패들의 대장인 왕손이가 사랑채에서 장부를 흔들며 나오더니 마당에 침을 깬 백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소리쳤다. 김진사 양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이라도 내놓으라니까. 왜 이리 사람을 힘들게 하시오. 오늘까지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 집문서는 우리 손에 넘어오는 거. 도장 찍을 때 분명히 들었을 텐데. 사랑채 마루에 힘없이 주저앉은 성수는 가시 비뚤어지고 도포 자락이 찢긴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는데 그는 본래 심성이 유약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 오로지 책만 팔 줄 알았지. 이 험한 꼴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위인이었다. 이복의 왕대인. 내 조금만 더 말미를 주면 어떻게든 변통을 해볼 터이니 제발 이 집만은 건드리지 말게나.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네. 성수의 애원 섞인 목소리는 왕손이의 조소 섞인 콧방귀에 묻혀버렸고 왕손이는 성수의 턱 밑에 장부를 들이밀며 으름장을 놓았다. 선비체면의 말은 번지르르하구만. 당장 돈 나올 구멍도 없는 양반이 무슨 수로 변통을 한단 말이오. 내일까지요. 내일 해 떨어질 때까지 이자, 돈단량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때는 집이고 뭐고 다 불질러 버릴 테니 그리 아시오. 왕손이가 으름장을 놓고 부하들을 이끌고 대문을 나서자 폭풍이 휩쓸고 간 마당에는 처연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왕손이 일패가 사라지자마자 참고 있던 울분을 토해내듯 한씨는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부엌에 있는 명주에게 달려들었으니 그녀의 손이 매섭게 허공을 가르며 명주의 등짝을 후려쳤다. 2년 천하에 재수없는 년 같으니라고 내년이 벙어리로 들어와서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를 않는구나. 시어미가 씀을 맞고 집안이 망해가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부엌에 처박혀 있어. 에이그.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곰 같은 것을 며느리라고 들였을꼬. 한씨의 표독스러운 저주와 매질이 이어졌지만 명주는 아픈 기색 하나 없이 묵묵히 등을 내어주며 솥뚜껑을 열어 보리죽을 휘저을 뿐이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목나무처럼 무심하여 한씨의 화를 더욱 돋우었다. 성수가 황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말리며 어머니, 고만하세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못난 제 탓입니다. 라고 울먹였지만 한씨는 아들을 뿌리치며 땅을 치고 통곡하였다. 사실 김진사댁이 이토록 몰락하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의 일로 흉년이 든 탓도 있었으나 이상하리만치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재물이 물새듯 빠져나간 탓이 컸다. 명주가 시집올 때만 해도 곳간의 쌀가마니가 그득하고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부자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논밭이 하나 둘씩 남의 손에 넘어가고 이제는 이 거대 기와집 한 채만이 위태롭게 남은 상황이었다. 사람들은 벙어리 며느리가 들어와 집안의 복을 다 쫓아냈다고 수군거렸고 시어머니 한씨 역시 모든 원망을 말 못하는 명주에게 퍼붓고 있었으나 명주는 억울하다는 손짓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그림자처럼
집안일을 도맡아 할 뿐이었다. 그러나 명주의 침묵은 무지나 우둔함이 아니었으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왈패들이 가져간 물건들과 그들이 남긴 장부의 숫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저녁상이 차려졌으나 상 위에는 멀건 시래기 죽, 새 그릇과 짠지 하나가 전부였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죄스러울 만큼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한 씨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다가 다시금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 죽으면 조상님들을 어찌 뵐고 이 노릇을 어찌 할꼬. 영감, 저승에서 보고 계시오. 당신이 애지중지하던 이 집이 내일이면 놈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성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죽그릇만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고 명주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숟가락에 짠지를 올려주었으나 한 씨는 밥상을 쨍 밀쳐버렸다. 치워라, 목구멍에 죽이 넘어가느냐. 너는 속도 없지. 이 난리통에 밥이 목으로 넘어가 밥상은 엎어지고 죽 국물이 방바닥으로 스며들었으나 명주는 표정 변화 없이 일어나 젖은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집안의 청지기인 최 씨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는데 그의 옷차림은 주인인 성수보다 훨씬 번듯하였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흘렀다. 마님,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방금 장터에 나가 여기저기 돈을 융통해 보려 했으나 워낙 흉년이라 누구 하나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요. 왕손이 놈들이 내일 들이닥치면 정말로 이 집을 비워줘야 할 판입니다. 최 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운 척 연기를 했으나 바닥을 닦던 명주의 눈에는 최 씨의 허리춤에 매달린 주머니가 묵직하게 흔들리는 것이 포착되었다. 명주는 걸레질을 멈추고 잠시 최 씨를 응시했는데 그 찰나의 순간 명주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으나 최 씨는 주인의 눈치를 살피느라 미처 그 시선을 느끼지 못했다. 최 씨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성수에게 다가가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련님, 차라리 남은 논서 마직이라도 지금 헐값에 넘기시지요. 제가 아는 거강꾼이 있는데 지금 넘기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 씨의 손을 덥석 잡으며 그래. 서방, 자네만 믿네. 어떻게든 내일까지 돈을 마련해주게.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라고 애원했다. 최 씨는 회심의 미소를 애써 감추며 염려 마십시오. 제가 이 집안의 녹을 먹은 지가 얼만데 모른 척 하겠습니까? 다녀오겠습니다. 라며 급히 밖으로 나갔다. 명주는 멀어지는 최 씨의 뒷모습을 보며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는데 그녀의 기억 속에 최 씨가 가져온 장부의 숫자와 실제 곳간의 출입 내역이 맞지 않았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님을 떠올리고 있었다. 명주는 자신이 벙어리라 듣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라 여기는 저들의 방심이 오히려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임을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지쳐 쓰러진 시어머니와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코는 소리가 안방과 사랑채에서 들려왔고 정막강산 같은 집안에는 오직 명주만이 깨어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일어나 부엌 한 구석 항아리 뒤에 숨겨두었던 몽당붓과 낡은 종이 조각을 꺼내 들었다. 달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명주의 손끝을 비추자 그녀는 낮에 왕손이가 흔들었던 장부의 내용과 최 씨가 흘리고 간 말들을 되새기며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벙어리 며느리라는 껍데기 속에 숨겨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명필과 예리한 셈법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추듯 종이 위를 수놓았다. 명주가 종이에 적어 내려간 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으니 그것은 김진사댁의 10년치 재산 흐름을 복기하고 어디서부터 구멍이 났는지를 추적하는 치밀한 수사 기록이었다. 그녀는 붓끝에 먹을 찍으며 생각했다. 집안의 기둥을 갉아먹는 쥐새끼가 누구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내 비록 입은 닫혀 있으나 눈과 귀는 열려 있으니 내일 날이 밝기 전에 이 집안을 구할 방도를 찾아내리라. 명주의 눈매가 매섭게 굳어지며 붓을 놓는 순간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명주는 황급히 붓과 종이를 품에 감추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사랑채 뒷벽을 더듬거리고 있는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림자는 익숙한 걸음걸이로 사랑채 뒤편의 낡은 창고 쪽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성수조차 잘 들여다보지 않는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곳이었다. 명주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방문을 열고 나와 고양이처럼 가볍고 은밀하게 그림자의 뒤를 밟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명주의 얇은 저고리를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뜨거운 의지를 식히지는 못했다. 그림자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명주는 창고 벽에 뚫린 작은 옹이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등불 아래 드러난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청지기 최 씨였고 그는 놀랍게도 창고 바닥의 널빤지를 드러내고 그 안에 숨겨진 은항아리를 꺼내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어루만지고 있었다. 흐흐, 멍청한 김진사놈. 이게 여기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내일이면 이 집도 내 것이 되고 이 은덩이들도 온전히 내 것이 될 테다. 최 씨의 혼잣말이 명주의 귓가에 천둥처럼 꽂혔다. 명주는 입을 틀어막고 터져나오려는 신음을 삼켰다. 집안이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저 믿었던 종놈이 주인 행세를 하며 야금야금 집안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명주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으나 분노로 인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 넣어둔 종이를 다시 꺼내어 방금 목격한 최 씨의 만행을 기록에 추가했다. 이제 적은 분명해졌고 싸움의 대상이 정해졌다. 내일 날이 밝으면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것이고 최 씨는 거짓 흉계로 집 문서를 가로채려 할 것이다. 벙어리 며느리로서, 아무 힘없는 여인으로서 명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든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능하지만 선한 남편, 그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억울하게 쓰러져가는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명주는 생애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설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 명주는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장독대에 올렸다. 비록 말로 하는 기도는 올릴 수 없었으나 그녀의 간절한 마음은 하늘에 닿기를 바랐다. 부엌칼을 가는 숫돌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서걱서걱 울려 퍼졌고 그것은 마치 명주가 마음속에 칼을 가는 소리와도 같았다. 오늘 벙어리 며느리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아침에는 마치 김진사 댁의 숨통을 조여오는 붉은 밧줄처럼 처연하게 동쪽 하늘을 물들였고 밤새 한숨으로 지새운 성수의 눈은 탄환히 들어가 마치 송장과도 같았다. 사랑채 앞마당에는 벌써부터 까마귀가 날아와 불길하게 울어대니 이는 마치 오늘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는 듯하여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청지기 최 씨는 아침 일찍부터 사랑채 마루를 서성거리며 성수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먹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듯한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도련님,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곧 왕손이 패거리가 들이닥칠 터인데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 문서는 건너마을 박 부자가 밭을 사겠다는 매매 문서입니다. 비록 헐값이기는 하나 당장 급한 불을 끄려면 이 도장 하나만 찍으시면 됩니다. 최 씨의 목소리는 짐짓 다급하고 안타까운 척 꾸며졌으나 그 이면에는 늙은 여우의 교활함이 숨겨져 있었다. 성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으나 눈앞이 캄캄하고 글자가 어지러 이춤을 추는 듯하여 도무지 내용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다. 최서방, 이 밭은 우리 가문의 마지막 생명줄이 아닌가. 이것마저 팔아버리면 우리는 거리에 나앉아야 하네. 다른 방도는 정말 없는 것인가. 성수의 애원에도 최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도련님,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일단 집이라도 지켜야 훗날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어서 도장을 주십시오. 성수가 망설이는 사이 명주가 찻상을 들고 조용히 마루로 올라왔다. 그녀는 아무런 기척도 내지 않고 성수와 최 씨 사이에 찻잔을 내려놓았는데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 스치듯 문서에 머물렀다. 명주는 그를 모르는 척 멍한 표정으로 성수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신염을 하며 문서의 내용을 곁눈질로 빠르게 훑어내렸다. 밭 세마지기를 쌀 10가마니에 넘긴다. 시세의 반의반도 안 되는 도둑놈 신보가 아닌가. 박 부자는 허울일 뿐. 필시, 최씨, 저놈이 제 배를 불리려는 수작이 분명하다. 명주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녀는 이내 찻상을 들고 물러나며 짐짓 발을 헛디딘 척 비틀거려 최 씨의 쪽으로 찬물을 쏟아버렸다. 아이쿠, 뜨거워라. 이 곰 같은 년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게야. 최 씨가 비명을 지르며 팔딱 뛰었고 찬물은 최 씨의 바지춤과 그가 들고 있던 문서의 귀퉁이를 적셨다. 명주는 짐짓 놀란 척하며 허둥지둥 치마폭으로 최 씨의 바지를 닦아주려 했으나 최 씨는 기겁을 하며 명주를 밀쳐냈다. 저리 비켜 재수옴 붙으려고 작정을 했나. 성수가 놀라 이보게 고정하게 안 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그런 것이니 너무 나무라지 말게라며 중재에 나섰고 이 소란 덕분에 성수가 도장을 찍으려던 찰나가 무산되었다. 명주는 바닥에 엎드린 채 죄송하다는 심욕을 했지만 바닥을 짚은 그녀의 손끝은 야무지게 쥐어져 있었다. 일단 시간은 벌었으나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최 씨는 씩씩거리며 옷을 갈아입으러 간다며 자리를 떴고 성수는 한숨을 쉬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명주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하지 않고 헛간에 놓여있던 호미와 광주리를 챙겨 들고 대문 밖으로 나섰다. 겉보기에는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나무를 캐려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으나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빠르고 목적지가 분명했다. 마을 어귀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앉아 아침부터 김진사 댁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고 있었다. 궁고크, 그 집안도 이제 끝장이 났지. 며느리 잘못 들여서 패가 망신하는 꼴이라니. 아니지. 듣자 하니 청지기가 살림을 다 말아먹었다던데. 주인이 멍청하면 아랫사람이 호랑이 노릇을 하는 법이야. 명주가 우물가 근처를 지나가자 안악들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가 그녀가 멀어지자 다시금 웅성거림이 커졌다. 명주는 그들의 비웃음을 등 뒤로 흘려보내며 묵묵히 마을 뒷산 넘어 장터로 향하는 길목에 숨어들었다. 그녀의 귀에는 안악들의 잡담 속에서 건져 올린 청지기와 살림이라는 단어가 맴돌고 있었다. 사람들이 무심코 뱉는 말 속에 때로는 진실의 뼈가 들어있는 법이었다. 장터로 가는 길목. 떡갈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 몸을 숨긴 명주는 숨소리를 죽이고 길을 지켜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으니 옷을 갈아입고 나온 최 씨였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더니 숲속 오솔길에서 기다리고 있던 낯선 사내와 접선했다. 사내는 갓을 눌렀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말투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다. 최서방, 일처리가 왜 이리 늦어? 박영감 가상의 매수자. 이 기다리다 목이 빠지겠네. 최 씨는 비굴하게 웃으며 허리를 굽혔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벙어리 년이 찬물을 쏟는 바람에 잠시 지체되었을 뿐 오늘 안에는 기필코 도장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약조하신 수고비는 확실한 거지요. 사내는 주머니에서 묵직한 전대 하나를 던져주었고 최 씨는 그것을 받아들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물론 입죠. 이 돈이면 첩실 하나 들여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겠습니다. 명주는 나무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최 씨는 단순히 횡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안의 재산을 헐값에 넘기고 그 차액을 가로채려는 배임의 흉계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해가 중천에 뜨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명주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지도 않은 채 부엌으로 들어가 점심상을 차렸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밭에서 캐온 나물 무침이 전부인 초라한 밥상이었으나 명주는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려 안방과 사랑채에 들였다. 한 씨는 여전히 알아누워 일어나지 못했고 성수는 식음을 전폐한 채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책장만 넘기고 있었다. 명주는 남편의 등 뒤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규칙적이고 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성수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다. 부인, 내 마음이 심란하여 그리 눈에 들어오지 않소. 그만두구려. 그러나 명주는 멈추지 않고 먹을 갈았고 그 묵직한 먹냄새가 방 안을 채우며 성수의 불안한 마음을 묘하게 차분하게 만들었다. 명주는 먹을 다 갈고는 붓을 가지런히 정돈해둔 뒤 말없이 방을 나갔다. 그것은 정신을 차리세요. 당신은 선비입니다라는 무언의 호소와도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다시금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빚쟁이들이 내일 정오까지 시간을 준 탓에 오늘 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최 씨는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고 성수 역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독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상태였다. 명주는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안방을 빠져나와 사랑채로 향했다. 낮에 보아두었던 최 씨의 동선을 따라가 보니 사랑채 다락방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잠겨 있었다. 명주는 머리꼬지를 빼내어 능숙한 솜씨로 자물쇠를 따고 안으로 들어갔다. 다락방 안은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으나 한쪽 구석에는 최 씨가 관리하는 장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명주는 품에서 작은 초를 꺼내 불을 붙이고 떨리는 손으로 장부 하나를 집어들었다. 경신년 추수기, 신유년 소장료. 겉표지에 적힌 글씨들은 평범해 보였으나 명주가 책장을 넘기자 그 안에는 조작된 숫자들이 가득했다. 명주는 낮에 준비해둔 붓과 종이를 꺼내어 본격적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낮에 멍청하고 우둔하던 모습과는 딴판으로 마치 과거 시험장에 앉은 선비처럼 예리하고 총명하게 빛났다. 주판도 없이 암산으로 수백 단위의 숫자를 꿰어 맞추고 붓끝은 춤을 추듯 종이 위를 날아다녔다. 작년 가을 추수 때 들어온 쌀이 100가만인데 관아에 바친 세금과 소장료를 제하고도 창고에는 50가마니가 남았어야 했다. 헌데 장부에는 흉작이라 10가마니밖에 남지 않았다고 적혀 있구나. 나머지 40가마니는 어디로 갔는가? 최 씨가 뒷구멍으로 빼돌려 쌀가게 김가에게 넘긴 것이 분명하다. 명주는 장부의 숫자와 자신이 기억하는 창고의 재고 상황, 그리고 마을에서 들었던 쌀값 시세 등을 종합하여 최 씨의 횡령 규모를 낱낱이 파헤쳐 나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촛불이 반쯤 타들어갔을 무렵 명주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밝혀낸 횡령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김진사 댁의 논밭 절반은 이미 최 씨의 차명으로 넘어가 있었고 남은 재산마저 이번 매매 계약으로 완전히 넘어갈 판이었다. 명주는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으나 붓을 놓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였다. 그녀는 최 씨가 위조한 문서들과 실제 거래 내역을 비교하는 대조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글을 아는 수준을 넘어 회계와 법률에 통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사실 명주는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어릴 적부터 아버지 어깨너머로 글을 배우고 셈을 익혔으나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팔자가 세다는 속설 때문에, 그리고 벙어리라는 장애 뒤에 숨어 그 재주를 철저히 감추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숨겨둔 발톱을 드러낼 때가 왔다. 물. 그때 밖에서 성수의 잠꼬대 소리가 들려왔다. 명주는 소스라치게 놀라 붓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발자국 소리가 사랑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성수가 목이 말라 잠에서 깬 모양이었다. 만약 지금 이 모습을 들킨다면, 벙어리 며느리가 글을 쓰고 장부를 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유교적 법도가 엄한 이 집안에서, 더구나 시어머니와 남편의 오해 속에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요물이라 몰려 쫓겨날 수도 있었다. 명주는 급히 촛불을 끄고 장부들을 원위치에 돌려놓은 뒤 작성하던 문서를 품에 안고 다락방 구석의 쌀독 뒤로 몸을 숨겼다. 다락방 문이 끼익하고 열리고 달빛을 등진 성수의 그림자가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성수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와 무엇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 여기에 술을 숨겨뒀었는데, 성수는 다락방에 술단지가 있다고 착각한 모양이었다. 그가 비틀거리며 명주가 숨어있는 쌀독 쪽으로 다가왔다. 명주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거친 숨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서 들렸다. 성수가 손을 뻗어 쌀독 뚜껑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야옹하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성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대섰다. 에이구, 놀래라. 고양이 녀석이. 술도 없는데 잠이나 자야지. 성수는 투덜거리며 다시 일어나 비틀비틀 방을 나갔다. 명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도
그녀의 품속에 있는 문서는 구겨지지 않게 소중히 보호되고 있었다. 명주는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 생각하고 어둠 속에서 마지막 작업을 마쳤다. 그녀는 최 씨가 내일 아침 성수에게 도장을 강요할 가짜 매매 계약서에 사본을 베껴 쓰고 그 내용이 왜 사기인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문서 맨 아래에 붉은 인주 대신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써 작은 점을 하나 찍었다. 그것은 이 문서가 진실임을 맹세하는 그녀만의 낙관이었다. 새벽닭이 울기 직전 명주는 도둑고양이처럼 사랑채를 빠져나와 안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었다. 명주는 품속에 숨긴 문서를 만지작거리며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세상 물정 모르고 심약하기만 한 남편. 하지만 그는 명주가 시집와서 구박받을 때마다 몰래 눈물을 훔치며 미안해하던 착한 사내였다. 서방님, 오늘은 제가 당신의 입이 되고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부디 제 뜻을 알아주시고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명주는 남편의 머리맡에 정갈하게 개어놓은 옷가지 위에 밤새 작성한 문서를 살며시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나가 아침을 짓기 시작했다. 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오르는 사이 방 안에서 성수의 기척이 느껴졌다. 곧이어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흡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거칠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명주는 솥뚜껑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남편의 시선을 기다렸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성수의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 한 장이 마치 천근만근 무거운 바위라도 되는 양 그의 손목을 짓눌렀으니 그것은 단순한 서신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믿어온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천둥과도 같은 계시였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사를 뚫고 들어와 종이 위를 비추자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이 마치 살아 꿈틀거리는 용처럼 성수의 눈망울 속으로 파고들었다. 유려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할 만큼 힘있고 절제된 필체, 획 하나하나에 서린 단호한 기백은 감히 일개 안악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았으며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청지기 최가는 지난 10년간 쌀 300석을 횡령하고 논열 맞이기를 차명으로 빼돌렸으며 근본 매매 문서는 박 부자가 아닌 최가 본인의 배를 불리기 위한 허위 문서이옵니다. 성수는 숨을 헐떡이며 종이를 내려놓고는 자신의 볼을 세차게 꼬집어 보았으나 뺨에 느껴지는 얼얼한 통증은 이것이 꿈이 아님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이것을 진정 그 사람이 썼단 말인가? 성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벙어리라 하여, 그를 모르는 까막눈이라 하여 무시하고 가엾게만 여겼던 아내였다. 집안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구석에 처박혀 글이나 읽던 자신이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 수치심보다 더 큰 전율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성수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부엌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명주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함께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도 그녀의 등은 꼿꼿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성수는 부엌 문턱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지금껏 보아왔던 초라한 며느리의 등이 아니라 쓰러져가는 집안을 홀로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인기척을 느낀 명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성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지난밤의 결의가 담긴 푸른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성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종이를 꺼내어 명주의 면전에 들어보였다. 부인, 이것이 정말 부인의 솜씨요. 내게 진실을 말해주시오. 고개를 끄덕여만 주시오. 성수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지고 있었다. 명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성수를 응시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성수의 다리에서 힘이 풀려 그만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흙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으나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회한과 감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네, 네 정말 몰랐소. 부인이 이토록 깊은 뜻을 품고 있는 줄은. 나는 헛살았소. 그를 안다는 놈이 눈뜬 장님이었고 집안의 가장이라는 놈이 허수아비였구려. 성수는 흑투성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 사내의 자존심도 양반의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무능함이 뼈에 사무치게 원통할 뿐이었다. 명주는 묵묵히 다가와 더러워진 성수의 소매를 털어주고는 품속에서 또 다른 종이 꾸러미를 꺼내어 성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성수가 눈물을 닦고 그 꾸러미를 펼쳐보니 그곳에는 밤새 명주가 정리한 이중 장부 대조표와 위조 문서 증거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단순한 고발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관아에 제출해도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법적 증거물이었다. 성수는 떨리는 눈으로 문서를 읽어 내려가며 아내가 이 증거들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고 위험을 무릅썼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호령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소란이 일어났다. 청지기 최 씨가 약조한 왕손이 패거리와 함께 들이닥친 것이었다. 최 씨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랑채 마당으로 들어서며 소리쳤다. 도련님 어서 나오십시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지요. 성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로 창백해졌다. 평소 같았으면 최 씨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가 죽어 방 안에 숨었을 터였다. 하지만 명주는 성수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따뜻하고 단단한 아내의 손길이 성수의 차가운 손을 감싸자 기이하게도 요동치던 심장이 차분해지기 시작했다. 명주는 성수의 눈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자를 썼다. 인내 련나이. 그리고 다시 썼다. 함정센띵. 성수는 아내의 뜻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지금 당장 나가서 최 씨의 멱살을 잡고 따져봤자 힘없는 자신은 저들의 완력에 밀릴 것이고 교활한 최 씨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었을 것이다. 그들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척하며 그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성수는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명주의 손을 한번 꽉 쥐어준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에 유약한 서생의 그것이 아니었다. 비록 무릎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아내가 심어준 천군 만마와 같은 용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성수는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사랑채로 향했다. 명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그를 지키며 따랐다. 사랑채 마루에는 최 씨와 왕손이 그리고 낯선 거간꾼 최 씨와 한패인 사내이 앉아 있었고 마당에는 몽둥이를 든 왈패들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서성거리고 있었다. 최 씨는 성수가 나오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매매 문서를 내밀었다. 도련님, 늦으셨습니다. 자, 여기 도장을 찍으시면 빚은 깨끗이 청산되고 남은 돈으로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요. 왕손이는 옆에서 킬킬거리며 칼집을 만지작거렸고 분위기는 험악하기 그지없었다. 성수는 마루에 올라앉아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글자들이 저승사자의 명부처럼 보였으나 이제는 최 씨의 탐욕이 빚어낸 추악한 올가미로 보일 뿐이었다. 성수는 짐짓겁에 질린 목소리를 연기하며 최 씨에게 물었다. 최서방, 정말 이것밖에는 길이 없는가?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조상님들 뵐 면목이. 최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성수를 달랬다. 아이고, 도련님, 죽은 조상보다 산 사람이 살아야지요. 제가 박 부자에게 사정사정해서 그나마 값을 잘 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어서 찍으십시오. 성수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내 들었다. 최 씨와 왕손이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도장이 문서에 닿으려는 찰나 성수가 멈칫하며 말했다. 그런데 최 서방, 이 거래가 관아의 공증을 받지 않으면 후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네. 확실하게 하고 싶네. 최 씨는 순간 움찔했으나 어수룩한 성수가 꾀를 낼 리 없다고 판단하고는 코웃음을 쳤다. 도련님도 참, 관아에 가면 수수료만 더 듭니다. 우리끼리 믿고 하는 거랜데 무슨. 아니네, 나는 못하네.
관아에 가서 사또 앞에서 도장을 찍지 않으면 나는 이 문서를 찢어버리겠네. 성수가 갑자기 발작하듯 소리치며 문서를 찢으려는 심해를 하자 최 씨와 왕손이는 화들짝 놀라 그를 말렸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관아로 가시지요. 까짓것 수수료 좀 물면 될 것 아닙니까? 최 씨는 귀찮다는 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어차피 사또도 돈 좀 쥐어주면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었다. 그는 성수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지만 어찌 되었든 도장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그리하여 기묘한 행렬이 관아로 향하게 되었다. 앞장선 것은 의기양양한 최 씨와 왕손이 일패였고 그 뒤를 죽으러 가는 소처럼 고개를 숙인 성수가 따랐다. 그리고 그 행렬의 맨 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하얀 소복을 입은 명주가 조용히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품속에는 성수에게 보여주었던 증거 외에도 결정적인 한 방이 될 또 다른 물건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지난밤 창고에서 찾아낸 최 씨가 빼돌린 은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비자금 장부였다. 명주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으나 그녀의 귓가에는 스치는 바람 소리조차 복수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관아에 도착하자 사또는 귀찮은 표정으로 동원에 앉아 있었다. 최 씨는 미리 손을 써둔 이방에게 눈짓을 보내며 사또 앞으로 나아가 읍소했다. 사또 나으리, 이 몰락한 양반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을 팔기로 해놓고는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디 통촉하시어 거래를 성사시켜 주옵소서. 사또는 하품을 하며 성수를 내려다보았다. 김진사댁 아들이라. 춤실, 어쩌다 그 모양이 되었는고. 빚을 졌으면 갚는 것이 도리거늘. 어서 도장을 찍고 물러가라. 관아의 분위기는 이미 최 씨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성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자신을 조소하고 있었고 최 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성수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소매 속에서 명주가 써준 장문의 고발장을 꺼내어 사또 앞 탁자에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다. 쩌렁쩌렁한 소리에 졸고 있던 아전들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성수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유약한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또렷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사또 소인은 집을 팔러 온 것이 아니라 가문의 등골을 파먹고 주인을 능멸한 저 간악한 도적놈을 고발하러 왔소이다. 좌중이 술렁거렸고 최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도련님, 갑자기 무슨 실성을... 최 씨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자 성수는 손가락으로 최 씨를 가리키며 호통쳤다. 닥쳐라. 내 놈이 내 눈과 귀를 가리고 버린 그 더러운 짓들을 내 모를 줄 알았더냐. 성수의 호령에 맞춰 동헌마당 한 구석에 서 있던 명주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으나 그 서늘한 기운은 관아 전체를 압도했다. 명주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비자금 장부와 최 씨가 위조한 문서 뭉치를 머리 위로 높이 받쳐들었다.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그 종이 뭉치는 마치 최 씨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이방은 당황하여 붓을 떨어뜨렸다. 최 씨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으나 이미 물은 엎어졌다. 침묵하던 며느리의 반격이 그리고 각성한 남편의 포효가 관아의 높은 담장을 넘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이제 진실의 심판대가 열린 것이다. 관아의 동원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으나 그 고요함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을 머금고 있었으니 이는 성수가 내던진 서류 뭉치가 발산하는 서슬, 퍼런 기운 탓이었다. 사또는 탁자 위에 놓인 장부를 곁눈질로 힐끗 보더니 귀찮은 기색을 거두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안경을 고쳤었는데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변해가는 것을 눈치챈 이방이 식은땀을 흘리며 최 씨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가문의 등골을 파먹다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빚노름이 아니라 중죄에 해당한다. 사또의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최 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곁눈질로 상황을 살피며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 김진사댁 도련님이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실성을 하여 죄 없는 저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저 문서는 필시 저 요물 같은 벙어리 년이 어디서 주워온 휴지 조각이거나 조작한 것이 분명하오니 부디 저 미치광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옵소서. 최 씨가 요물이라며 손가락질을 해대자 곁에 있던 왕손이와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맞습니다. 최서방은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저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에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요. 라며 맞장구를 쳤다. 관아 마당에 모여든 구경꾼들도 웅성거리며 설마 저 벙어리가 그를 알겠어. 김진사 아들이 궁지에 몰리니 별수를 다 쓰는구먼이라며 수군거렸다. 성수는 쏟아지는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에 다시금 가슴이 오그라들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그때 자신의 옷자락을 지그시 잡아오는 명주의 손길을 느꼈다. 돌아본 명주의 눈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깊었으며 그녀는 흔들리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단호하게 한번 끄덕여 보였다. 그 무언의 응원에 힘을 얻은 성수는 떨리는 숨을 들이마시고는 배에 힘을 주어 호통을 쳤다. 닥치지 못할까? 내 놈들이 진정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사또, 여기 이 장부의 내용을 단 한 줄이라도 읽어보신다면 누가 거짓을 고하고 있는지 명백히 아실 것입니다. 사또는 성수의 기백에 눌린 듯 아니면 장부에서 풍기는 심상치 않은 기운에 이끌린 듯 천천히 장부를 펼쳐 들었는데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의 미간이 꿈틀거리더니 장을 넘길수록 눈이 점점 커지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으로 변해갔다. 이것은 사또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 장부에는 최 씨가 지난 10년간 횡령한 내역이 날짜별, 품목별로, 심지어는 날씨와 당시 시세까지 고려하여 티끌만한 오차도 없이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 필체였으니 추사 김정희가 울고 갈 만큼 힘있고 유려한 글씨체는 붓끝마다 서리빨 같은 기계가 서려 있어 보는 이를 압도했다. 이 장부를 진정 저 여인이 썼단 말이냐. 사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명주를 가리키며 묻자 성수는 자랑스럽고도 비통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러하옵니다. 제 아내는 비록 입을 열지 못하나 그 학식과 지혜는 저 같은 못난 놈보다 100배는 더 깊고 넓사옵니다. 그동안 여자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숨죽여 살아왔으나 가문이 도적대에게 유린당하는 꼴을 더는 볼 수 없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붓을 든 것입니다. 최 씨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마지막 발악을 하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입니다. 저 벙어리 년이 그를 알 리가 없습니다. 필시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대필시킨 위조 문서일 것입니다. 사또, 증거를 대라 하십시오. 전현이 썼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방 역시 거들며 나섰다. 그렇습죠. 사또, 벙어리가 글을 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필시 뒤에 불순한 배후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저들을 하옥하고 문초해야 마땅합니다. 사또는 잠시 갈등하는 빛을 보였다. 내용이 너무나 완벽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나 벙어리 여인이 썼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믿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사또는 명주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명했다. 네가 진정 이 글을 썼느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붓을 들어 증명해 보거라. 만약 거짓이라면 관아를 능멸한 죄로 네 남편과 너를 중형에 처할 것이다. 형리들이 붓과 먹 그리고 종이를 가져와 명주 앞에 놓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명주의 가녀린 손끝에 집중되었다. 최 씨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내깐년이 할 수 있을 리가 없다는 눈빛을 보냈고 성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내를 지켜보았다. 명주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리고 하얀 손으로 먹을 갈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고요한 관아의 먹가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충분히 먹이 갈리자 명주는 붓을 들어 거침없이 종이 위에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면서도 먹물이 튀지 않을 만큼 절도가 있었으니 보는 이들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명주가 붓을 놓고 종이를 들어보이자 그곳에는 사필 규정 12꽌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이라는 네 글자가 바위처럼 묵직하게 박혀 있었다. 그 필체는 사또가 들고 있는 장부의 것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아니 오히려 더 기품 있는 명필이었다.
오.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사또 역시 감탄을 금치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할 여지가 없구나. 천하의 명필이다. 그러나 최 씨는 포기하지 않고 억지를 부렸다. 글씨 좀 쓴다고 해서 횡령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 내용은 다 소설입니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그때 명주가 다시 붓을 들어 종이 뒷면에 빠르게 약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붓끝으로 최 씨의 집 마당에 있는 늙은 감나무 아래를 콕 찍었다. 성수가 이를 보고 외쳤다. 사또, 제 아내가 지목한 저곳을 봐보십시오. 최 씨가 훔친 은항아리와 진짜 집문서, 그리고 관아에 바쳐야 할 세금까지 빼돌린 비밀 창고가 저곳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최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 네, 저것이 어떻게? 그의 반응만 봐도 사실임이 드러났다. 사또는 즉시 포졸들에게 명했다. 당장 최가의 집으로 가서 감나무 아래를 파보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을 압수해 오라.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나가고 관아 마당에는 질식할 듯한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최 씨는 이제 무릎을 꿇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그 기세등등하던 왕손이 일패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다. 성수는 명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눌렀다.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으나 그녀의 존재감은 관아의 그 어떤 관리보다 거대해 보였다. 반 시각쯤 지났을까? 포졸들이 흑투성이가 된 채 괴짝과 항아리들을 들고 들이닥쳤다. 사또 찾았습니다. 감나무 밑에 비밀 지하실이 있었는데 쌀가마니와 은항아리 그리고 관아의 도장이 찍힌 세금 장부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포졸들이 물건들을 마당에 쏟아놓자 그 안에서 최 씨가 빼돌린 김진사택의 폐물들과 위조된 문서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특히 관아에 상납했어야 할 곡물까지 빼돌린 증거가 나오자 사또는 대노하여 책상을 내리쳤다. 네, 이놈 주인의 재산을 탐한 것도 모자라 나라의 노까지 도적질을 했단 말이냐. 여봐라. 저 간악한 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매우 쳐라. 아이고, 사또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최 씨가 발버둥을 치며 애원했으나 포졸들은 그를 짐승처럼 끌어내어 형틀에 묶었다. 왕손이와 공모자들 역시 줄줄이 포박되어 꿇어앉았다. 딱딱 곤장치는 소리와 함께 최 씨의 비명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그동안 김진사댁이 당해온 서름과 고통을 씻어내는 진홍곡과도 같았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하늘이 도왔네. 벙어리 며느리가 집안을 살렸어. 라며 환호했다. 성수는 눈물을 흘리며 명주를 바라보았다. 명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성수의 손등을 가만히 토닥였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렬하게 세상을 향해 포효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사또는 압수된 재물을 모두 김진사 댁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또한 최 씨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그간의 피해를 배상하게 했다. 사또는 명주를 불러 칭송했다. 부인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소. 내 그대의 효심과 정절을 높이 사상을 내리고자 하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말을 못하는구려. 글로 써보시오. 명주는 정중히 고개를 저으며 붓을 들어 짧게 썼다. 가와 만사성 짜허 만시청.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리고는 남편 성수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모든 공을 남편에게 돌리고 자신은 다시 그림자처럼 뒤로 물러나겠다는 겸손의 표현이었다. 사또는 그 모습에 더욱 감복하여 진정으로 귀한 며느리를 얻었구려. 김진사 댁의 앞날이 훤하오라며 껄껄 웃었다. 관아문을 나서는 성수와 명주의 뒤로 붉은 노을이 깔리고 있었다. 올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처참했으나 갈 때는 세상을 다 얻은 장군처럼 당당했다. 성수는 명주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부인,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내 평생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당신의 목소리가 되어 살겠소. 명주는 대답 대신 잡은 손에 힘을 주어 성수의 마음을 받아주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멀리서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시어머니 한씨. 그녀와의 해묵은 갈등을 푸는 일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성수와 명주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해질녘 관할을 나선 김진사 댁의 행렬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인 노을빛이 그들의 앞길을 비단길처럼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으니 이는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하늘의 환대와도 같았다. 갈 때는 초라한 행색에 고개를 떨군 죄인 같았으나 돌아오는 길에는 앞세운 짐수레마다 관아에서 되찾은 은항아리와 비단 그리고 곡식이 가득 실려 덜컹거리는 소리마저 풍요로운 음악처럼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렸는데 아침나절의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경외와 부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성수와 명주를 바라보았다. 보게, 김진사 댁이 되살아났어. 벙어리 며느리가 관아를 뒤집어 엎고 도둑놈들을 잡아냈다지. 뭔가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명주의 지혜로운 활약상은 이미 전설처럼 부풀려져 마을 안악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대문 앞에는 하루 종일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던 시어머니 한씨가 지팡이를 짚은 채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 다가오는 행렬과 수레에 실린 짐들을 보고는 자신의 노안이 잘못된 것인가 싶어 몇 번이고 눈을 비볐다. 집이 넘어가고 아들 내외가 옥살이라도 하게 될까봐 시금도 전폐하고 조상님께 빌고 또 빌었던 터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성수가 대문 앞에 당도하여 수레에서 내리자마자 한씨에게 달려가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집을 지켰습니다. 아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 사악한 최가놈의 흉계였으나 여기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다 밝혀냈습니다. 성수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한씨는 멍하니 성수의 말을 듣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려 명주를 바라보았다. 명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 앞에 서서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그 단아한 자태는 아침에 매질을 당하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다. 한씨의 눈에 명주의 하얀 소복 위로 겹쳐 보이는 것은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미워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었다. 벙어리라고 무시하고 재수 없다고 침을 뱉고 심지어 밥상머리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던 그 모진 세월들. 그러나 집안이 풍비박산 날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한 것은 잘난 아들도 아니요 조상의 음덕도 아니요 바로 이 말 못하는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벼락처럼 한씨의 가슴을 때렸다. 한씨의 지팡이가 스르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아가, 내 아가. 한씨는 와락 명주를 끌어안으며 통곡을 터뜨렸다. 내가 눈이 멀었었다. 귀가 멀었었다. 네가 보석인 줄도 모르고 돌멩이 취급을 했구나.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데 너는 어찌 이리도 묵묵히 참아내며 우리를 살렸더냐. 한씨의 거친 손이 명주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로 옷자락을 적셨다. 명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시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외로움과 서름 속에서 살아왔던 그녀의 응어리가 시어머니의 따뜻한 포옹, 한 번에 봄눈 녹듯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마당에 모여든 하인들과 구경꾼들도 이 극적인 화해의 장면에 눈시울을 붉혔고 기울어가던 김진사 댁의 기둥이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밤 김진사 댁 안방에는 실로 오랜만에 풍성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되찾은 쌀로 지은 융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이밥에 고기국과 각종 전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올라왔다. 한씨는 직접 생선살을 발라 명주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말했다. 많이 먹거라. 그동안 굶긴 것을 생각하면 내가 혀를 깨물고 죽고 싶다. 이제 집안 살림은 다 네가 맡거라. 나는 뒷방으로 물러나 손주나 기다리련다. 그것은 명주에게 집안의 실질적인 안주인으로서의 권한을 넘기겠다는 선언이자 며느리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표시였다. 성수는 흐뭇한 미소로 두 여인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고 방 안가득 퍼지는 온기는 지난 몇 년간의 혹독했던 겨울을 완전히 밀어내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들 앞에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할 무렵 김진사 댁은 예전의 명성을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번창해가고 있었다. 명주는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한 벙어리 며느리였으나 안으로는 그 비상한 셈법과 안목으로 집안의 재산을 불려나갔다. 그녀는 소작인들을 쥐어짜는 대신 흉년에는 소작료를 감면해주고 농기구를 지원해주는 등 덕을 베풀었다. 그러자 소작인들은 감동하여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가을이 되면 김진사 댁 곳간은 쌀가마니로 발 디딜 틈이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김진사 댁 며느리는 말은 못해도 손끝에서 황금을 만들어낸다며 칭송했고 명주를 복덩이 며느리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다. 성수 또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 그는 명주의 권유로 다시 글 공부를 시작했는데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백성의 삶을 이해하는 살아있는 공부를 했다. 명주는 밤마다 남편의 곁에서 먹을 갈아주며 때로는 글로써 토론하고 때로는 말없는 미소로 격려해 주었다. 성수는 아내의 깊은 지식에 매번 감탄하며 그녀를 단순한 아내가 아닌 인생의 스승이자 동반자로 존경하게 되었다. 3년 뒤 성수는 과거에 급제하여 금에 환향하였으니 마을 어귀에는 김진사댁 경산안내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꽹과리 소리가 사흘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성수는 명주와 함께 후원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정자 아래 연못에는 잉어들이 한가롭게 헤엄치고 바람에 날리는 매화 꽃잎이 찻잔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성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명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부인, 기억하오.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던 그날 당신이 내 손바닥에 써주었던 글자 말이오. 인내와 함정, 그 두 단어가 내 인생을 바꾸었소. 당신의 침묵은 세상 그 어떤 달변보다도 웅변적이었고 당신의 지혜는 어둠 속의 등불이었소. 성수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명주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품에서 작은 붓을 꺼내어 종이 위에 글을 썼다. 물은 소리 내어 흐르나 깊은 물은 소리가 없습니다. 서방님께서 이제 큰 물이 되셨으니 저의 소임은 다하였습니다. 성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종이를 고이 접어 품에 넣었다. 아니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깊은 물이요. 내 어찌 당신 없이 흐를 수 있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굳이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경지. 그것은 세상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이었다. 멀리서 한 씨가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명주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매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벙어리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 가문의 재앙이라 불리던 며느리는 이제 가문의 수호신이자 가장 존경받는 안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였고 교훈이었다. 진정한 힘은 요란한 거칠애나 시끄러운 말장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실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김진사 댁의 대들보는 이제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단단한 새나무로 채워져 천년을 버틸 기세로 서 있었고 그 아래 흐르는 명주의 침묵은 가문의 영광과 함께 영원히 전해질 전설이 되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울렸다. 댕그랑. 맑고 고운 그 소리는 마치 명주가 세상에 전하는 말없는 노래처럼 들렸다.